오늘은 코로나 이후 유례없을 정도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특히 재테크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일명 MZ세대가 다양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 최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늘 돈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도윤호 채널인 만큼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왜 평생을 노력해도 계속 가난한지, 돈의 노예, 월급의 노예에서 벗어나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하는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을 알지 못했던 성실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도윤호의 돈에 관한 이야기 특별편 돈공부 콘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국가별 지능지수, 즉 IQ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교육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국가임에도 한국이 유독 약점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금융입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과거 기성세대 시절엔 금리가 매우 높았기에 투자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등등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여하튼 돈을 벌고 싶으면서 돈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의 기본 금융지식 보유율은 33%로 다시 말해 나머지 67%의 우리들은 거의 금융 문맹에 가까우며 이는 아프리카의 우간다, 가봉, 토고 같은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근면성실한 대한민국이 잘 모르고 있는 돈,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종이 위에 숫자가 적혀있는 이 돈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가 보면 원시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 내 몸을 보호할 동굴, 지폐보단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줄 불이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떠돌이 생활을 하며 그날그날 생명을 연명하던 우리는 기원전 7000년쯤 돼서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걸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린 교과서에서 농업혁명 또는 신석기혁명이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식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가축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리에겐 처음으로 소유물이란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 쌀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닭을 키워 닭고기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생선을 잡아 소유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농사를 1년간 지어 수확을 하는데 걸리는 노력과 시간은 병아리를 닭으로 키워 고기로 만들기까지, 어부가 바다로 나가 생선을 잡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것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쌀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면 닭 한 마리와 교환할 만하다고 주장하지만 닭을 가진 사람은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닭을 가진 사람은 닭 한 마리와 생선 2마리로 교환하자고 주장하지만 생선을 가진 사람은 1대1로 교환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물물 교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우리는 그 물건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표를 탄생시키는데,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탄생한 화폐는 우리가 바로 교과서에서 배운 조개 껍데기입니다. 쌀을 한 말 가져온 사람에게 조개 껍데기 3개, 닭 한 마리는 조개 껍데기 2개, 생선 한 마리도 2개, 이런 식으로 정해지자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구매하고 남는 조개 껍데기로 다른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 즉 가치를 저장한 진정한 화폐의 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역시 여기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개 껍데기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구해 부자가 될 수 있겠군. 조개 껍데기가 깨지면 그 가치도 깨지게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을에선 조개 껍데기로 물건을 교환하지만 다른 마을에선 조개 껍데기 대신 벽시로 교환을 하던데 라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쌓여 우리들은 결국 새로운 화폐를 찾게 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발전한 우리 인류의 화폐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금과 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어디서나 누구나 갖고 싶어 하기에 조개 껍데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최적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금과 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위기를 대비한 하나의 재화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도 문제점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금은 부피와 무게가 너무 크니 이를 보관하기도, 먼 거리에 있는 이들과 교환하기도 여간 까다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있자니 큰 부피로 인해 장소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밤새 도둑 맞을 수도 있어 감시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한 당시엔 금을 사람이 직접 옮기거나 소, 말 같은 동물의 운송을 의존해야 했기에 많은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에겐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한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금을 가져오면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금을 보관에 맡아주고 대신 누군가의 금을 보관했다는 증서를 발행해주면 언제든 이 증서를 가져오면 증서에 적힌 만큼 금으로 다시 교환해주는 방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은행이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증서 교환이 편해지자 순식간에 여러 지역에 은행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A 지역에서 물건을 팔아 금을 얻게 된 상인은 이를 증서로 교환해 자신이 사는 B 지역으로 증서를 가져가면 손쉽게 이를 금으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즉 금과 은의 단점인 부피와 무게, 보관과 운송을 모두 해결한 방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행들은 아주 재밌는 점을 알게 됩니다. 증서 교환을 통한 거래가 편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생겨날수록 자신들에게 맡기는 금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더욱 신용이 증가해 어디서든 증서 교환이 가능한 만큼 사람들은 굳이 귀찮게 증서를 금으로는 바꾸지 않고 증서로만 교환하고 오히려 증서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금을 맡긴 고객들이 금을 찾으러 오지 않게 되니 이제 은행은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만 증서를 주는 것이 아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증서를 빌려주기 시작하고, 대신 돌려받을 땐 이자라는 개념을 덧붙여 돌려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나온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물물 교환이 결국 조개 껍데기라는 화폐의 개념을
탄생시킨 건 결국 자신의 물건을 더 값어치 있게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자라는 이득을 얻게 된 은행들은 점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모두 빌려주기 시작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어차피 사람들이 자신의 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실제 금고에 보유한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증서를 종이로 찍어내 존재하지도 않은 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인터넷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와 이를 이용한 금융은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파악한 유대인들은 세상에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고, 재산이 너무 많아 음모론까지 탄생한 로스차일드 가문도 결국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선점, 그리고 누구보다 앞선 돈에 대한 이해가 빨랐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문은 금세 빨리 퍼져갔고,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싶은 욕심에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규제도 금감원 같은 감시기구도 없었던 만큼 금을 너무 적게 소유해 부실하거나 아예 애초부터 사람들을 등쳐먹으려 만든 은행들이 우후죽순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부실 은행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실 은행들은 이제 증서를 가져와도 금으로 교환해주지 못하니 이 은행들이 찍어내었던 가져오면 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이 증서들은 더 이상 금이 아닌 한낱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요즘 세상에서도 몇 년 전부터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돈 몇 푼에 코드 몇 개만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고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면 유명한 유튜버 또는 연예인들이 참여해 홍보만 잘해도 수백 수천억 원어치의 뭐에 쓰이는지도 모를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사주는 현상을, 그리고 결국 그 가치는 거의 0에 수렴하는 비극적인 말로를 말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증서를 가져와도 금으로 교환해주지 못하는 대규모 폐해가 발생하자 곧 정부는 금으로 교환해주는 증서, 즉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고 규제와 관련 법률, 감시기관을 설립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탄생한 규제 중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지급준비 제도입니다. 지급준비 제도는 말만 어렵게 들릴 수 있어도 사실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은행들이 갖지도 않고 있던 금을 종이로 찍어내 무제한으로 복사하는 걸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쉽게 말해 만약 철수은행에 사람들이 100억 원을 예금하였으면 철수은행은 이에 7%인 7억 원만 은행에 두면 나머지 93억 원은 철수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굴리건 빌려주건 할 수 있는 게 지급준비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의 예금 중 최소한 7%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드디어 과거와는 다른 마법 같은, 그것도 합법적으로 돈 복사가 시작됩니다. 여기 철수은행에 1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영희은행에서 돈을 급히 모두 빌려달라 합니다. 따라서 철수은행은 지급준비율인 7%를 제외하고 나머지 93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희은행은 93억 원에서 7%인 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억 원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덕수은행이 급히 돈을 모두 빌려옵니다. 그럼 덕수은행은 마찬가지로 7%인 6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약 80억 원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은행만 돈이 돌아도 100억 원이었던 돈은 순식간에 359억 원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급준비 제도입니다. 물론 이 돈은 조폐공사가 실물로 찍어낸 돈이 아닌 전산상에만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돈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전체 통화량 중 90% 이상은 정부가 발행한 돈이 아닌 이 지급준비 제도를 통해 생겨난 전산상의 돈으로, 우리는 대부분 이 전산상의 돈으로 실존하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며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아주 간략히 8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시 시대는 돈이 필요 없었으나 농업의 발달에 소유물이 생기면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 화폐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화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금과 은이 유일한 화폐로 오랜 시간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금과 은 또한 사용에 불편함으로 결국 금을 보관했다는 증서를 발행, 교환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사람들은 금으로 교환해주는 증서가 거래하기에 매우 편하니 이를 돈처럼 쓰기 시작했고 더 이상 증서를 금으로 교환해가지 않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은행은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증서를 발행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다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자 이제 국가가 화폐로 규격하고 제도와 감시기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지급준비제도. 이 지급준비제도로 실제 국가가 발행한 화폐보다 시중에 풀리는 돈은 훨씬 많게 된다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아본 내용들은 도대체 요즘 열풍인 투자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것을 안다고 내가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정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국가와 금융기관은 함께 돈을 무진장 만들어내면서 왜 우리는 12년이란 긴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돈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것일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자들이 만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왜 많은 대중들이 돈에 대한 지식을 고의적으로 알기 어렵게 심지어 숨기려고 하였을까요? 다음 편에선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왜 평생을 일했지만 부자는커녕 더 가난해졌는지를,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해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의 룰은 왜 가르치지 않는 것인지, 이 시스템에선 어떻게 해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돈에 관한 이야기가 175번째를 진행하며 두유노 주변에서도 투자 열풍이 너무 뜨거워 가볍게 진행해본 돈에 관한 이야기 특별편 돈공부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꾸준히 돈공부 콘텐츠가 구독자님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유노도 구독자님들의 반응에 따라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